제3부 1통 천하, 제13건 천하는 하나 되고 제22장 여부리의 몰락. 전국시대의 말기는 확실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여부리와 자초와 조희와 진왕정의 관계가 바로 그 증거였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비단 진나라에서만 만연했던 것은 아니다. 과거 진나라의 라이벌이자 지금은 약소국으로 전락해 도읍까지 옮긴 초나라에서도 여부리가 행했던 것과 흡사한 형태의 일이 벌어졌다. 이원이라는 사람과 춘신군 황홀과 초고열왕과 그 아들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었다. 잠시 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초나라가 아직 수춘으로 도읍을 옮기기 전의 일이다. 전국사군의 한 사람인 춘신군의 문객 중에 이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조나라 태생이었으나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초나라 땅까지 흘러와 춘신군 밑에서 사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 대체로 전국사군의 문객들은 유협의 기질이 농후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이원의 성품은 유협과는 거리가 멀었다. 난세의 시달림 때문인가 아니면 천성인가. 그는 겉으로는 유약한 듯 하면서도 속은 몹시 음흉하고 간교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이연이라는 아리따운 여동생이 있었다. 그는 이 여동생의 미모를 이용해 출세할 길이 없을까만 궁리했다. 이 정도 미모라면 왕의 후궁으로 충분한데. 그러나 선뜻 내키지 않았다. 치사한 방법이라서가 아니었다. 당시 초고열왕은 왕위에 오른 지 오래되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후사가 없었다. 춘신군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무수히 많은 여자를 바쳤으나 모두 자식을 낳지 못했다. 공연히 여동생을 바쳤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곧 왕의 사랑을 잃게 된다. 너무나 아깝지 않은가. 망설이는 중에 어느 날 섬광 같은 생각이 하나 스쳐갔다. 춘신군 황홀은 대범하고 지혜가 출중했지만 결점이 없지도 않았다. 권세욕이 크고 여자를 유독 좋아했다. 하긴 그런 것을 인간적 결점이라고 여기는 시대는 아니었다. 정의와 도덕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이지 않은가. 어쨌든 이원은 춘신군의 이러한 약점에 생각이 미쳤다. 그렇다. 먼저 여동생을 춘신군에게 바치고 그 후 여동생이 태기를 보이면 그녀를 빼돌려 초왕에게 바치자. 그 뒤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는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만일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이원은 하루아침에 초왕의 외숙이 되는 것이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 부도덕한 행위를 이원은 스스로 대견하게 여겼다. 이야말로 난세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즉각 실행에 옮겼다. 그는 춘신군에게 한 달간 말미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이원은 일부러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약속한 기일보다 2달을 더 보내고서야 춘신군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춘신군 황홀이 꾸짖듯 물었다. 한 달 만에 온다던 사람이 이렇듯 늦게 오면 어떡하는가? 이원이 태연스레 대답했다. 소생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이번에 제나라 왕이 저의 집에 사자를 보내어 여동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신을 접대하느라 기일 내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춘신군으로서는 귀가 번쩍 트일 만한 말이었다. 제왕이 후궁으로 달라고 청할 정도라면 이원의 여동생 미모는 천하절색이 아닌가? 슬며시 물었다. 그대는 여동생을 제왕의 후궁으로 보내기로 약조했는가? 제나라와 초나라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핑계로 명확한 대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잘했네. 내가 그 여동생을 한번 볼 수는 없을까? 소생은 군을 섬기는 가신입니다. 군께서 원하시는데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로 이원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여동생 이연을 데리고 진연으로 돌아왔다. 과연 이연의 미모는 천하절색이었다. 춘신군은 그녀를 보자 첫눈에 반했다. 기쁨을 눌러 참으며 이원에게 황금 300일과 백옥 2쌍을 선물했다. 그 뜻을 어찌 이원이 모르겠는가. 그날 밤 춘신군은 이연과 함께 잠을 잤다. 그날만이 아니었다. 매일 그녀의 처소로 들어가 지냈다. 이원의 여동생 이연은 춘신군의 애첩이 된 것이다. 3개월 후 이연에게 태기가 보였다. 이를 안 이원은 은밀히 누이 동생을 불러 물었다. 남의 소실로 있는 것과 정실 부인으로 지내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이연이 두말할 나위 없다는 듯 대답했다.
첩과 정실 부인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원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정실 부인과 왕후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낫겠느냐? 오라버니께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묻고 계십니다. 왕후가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제야 이원은 정색하고 말을 이었다. 춘신군을 섬겨보아야 너는 고작 첩에 불과하다. 그러나 만일 초왕을 섬기게 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마침 우리나라 왕에게는 자식이 없고 너는 잉태를 했다. 내가 초왕의 후궁이 되어 아들을 낳기만 한다면 그 아들은 장차 초나라 왕이 될 것이요. 동시에 너는 태후가 될 것이다. 너는 이 일을 어찌 생각하느냐? 이연은 오라비 이원을 닮아 머리가 잘 돌아갔다.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으나 이내 이원이 말하는 바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오라비께서는 저보고 궁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그거다. 춘신군께서 저를 놓아주실런지요? 그거라면 염려 없다. 너는 오늘 밤 춘신군과 잠을 잘 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그러면 춘신군도 승낙하고 반드시 내 말대로 할 것이다. 이원, 이연 남매는 낮은 음성으로 모략을 꾸몄다. 그날 밤이었다. 이연은 춘신군이 자신의 처소로 들자 유난히 교태를 떨어 춘신군의 넋을 빼놓은 후 속삭였다. 초나라 왕은 나으리를 매우 신임하시어 형제보다 더 아끼고 계십니다. 지금 나리께서는 초나라 영윤에 오르신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왕께서는 슬하에 자식이 없습니다. 왕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필시 그 형제 중 누군가가 왕위를 계승할 것입니다. 그때도 과연 나리께서 지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나리는 영윤의 인수와 강동의 영지를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춘신군은 한숨을 내쉬며 동조했다. 그것은 나도 알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여자를 내궁에 넣었으나 도무지 잉태하는 여자가 생겨나지를 않는구나. 이연은 기회라는 듯 말을 이었다. 소첩에게 나라의 앞날을 탄탄하게 해드릴 묘책이 하나 있는데 나리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묘책? 그렇습니다. 이 계책대로만 되면 나라는 장차 큰 불행을 면할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복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소첩을 초왕께 바치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대를? 사실은 소첩 태기가 있습니다. 춘신군의 놀라움은 컸다. 뭐라고? 혼자 생각해 본 것인데 지금 소첩이 나리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리께서 소첩을 초왕께 바쳐도 이상하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면 후일 그 아이가 초왕에 오를 것이요. 그렇게 되면 나리는 초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춘신군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모략은 이미 삶의 지혜로서 인정받고 있는 시대였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가 무능한 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었다. 이런 면에서 이연의 속삭임은 분명 뛰어난 계책임에 틀림없다. 춘신군은 장래가 보장되는 그 음모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황홀경을 맛보았다. 내 아들이 초나라 왕이 된다.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보다는 짜릿함이 더 강했다. 잠시 후 춘신군은 이연에 가는 허리를 세차게 껴안았다. 여자의 지혜로움이 남자보다 낫다는 말은 바로 너를 두고 하는 말이로구나. 이리하여 천하 명사로 이름을 떨치던 춘신군도 끝내는 권세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의 진흙탕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다음 날 이 비밀 계략은 실행에 옮겨졌다. 춘신군은 이연을 초고열왕에게 권했다. 초고열왕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연을 후궁으로 들어앉혔다. 별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저 권하니까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2달도 채 되지 않아 이연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대감에 부풀었다. 8달 후에 이연은 해산했다. 아들이었다. 늦도록 자식을 두지 못하다가 아들을 두게 되자 초고열왕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컸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한이라 지었다. 그러고는 명했다. 이 씨를 왕으로 삼고 하늘 세자에 봉하노라. 초고열왕의 이러한 명에 춘신군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나의 앞날은 탄탄대로다. 그러나 춘신군은 알지 못했다.
도성 내에 자신보다 더한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사내가 있다는 사실을.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이원의 오라비이자 애초 이번 음모의 주동자인 이원이었다. 이원은 하루 사이에 사인 신분에서 초고열왕의 외척 신분이 되었다. 커다란 저택을 하사받고 고관대작 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러나 이원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영원한 부귀영화를 위하여. 이 소망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다름 아닌 춘신군이다라고 이원은 생각한 것이다. 이번 비밀을 아는 자는 춘신군밖에 없다. 장차 세자가 왕위에 오르는 날 춘신군은 왕의 아비임을 내세워 무슨 짓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그러기 전에 내 쪽에서 먼저 그를 제거하여 입을 틀어막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원은 자신의 저택 안에 은밀히 칼 잘 쓰는 무사들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흘렀다. 초나라가 도읍을 진현에서 수춘으로 옮긴 것도 바로 이 사이의 일이다. 초고열왕 25년 세자 한해 나이 6살이 되었다. 진나라에서 장안군 성교의 반란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이기도 하다. BC 238년 춘신군의 문객 중에 주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주영은 임혁풍의 사내다. 검술의 명인이기도 하다. 조나라 관진 하북성 무우편 사람으로 일찍이 이원과도 사귄 바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원의 권모술수를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기질과는 맞지 않아 그 뒤 교류를 끊었다. 일찍이 주영과 검술 대결을 벌여 왼팔이 잘린 바 있는 한 외팔이 검객이 있었는데 그 외팔이 검객이 이원의 문화로 들어간 것을 주영이 알았다. 이상하다. 그가 이원의 식객이 될 까닭이 없지 않은가. 의심을 품은 주영은 이원의 집 주변을 맴돌며 감시하기 시작했다. 유독 검객들이 많이 출입했다. 그런 중에 초고열왕의 아들이 실제로는 춘신군의 핏줄이라는 소문이 수춘성 거리에 나돌았다. 주영은 어지러운 머릿속을 정리해 보았다. 초왕과 춘신군, 그리고 이원과 그 여동생. 기억을 더듬는 과정에서 이원의 여동생이 한때 춘신군 저택의 후원에 머문 적이 있었음을 떠올렸다. 비로소 주영의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졌다. 이럴 수가. 그는 경악했다. 핏줄을 속인 춘신군의 음모도 음모련이와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이원의 더 무서운 모략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춘신군이 위험하다. 그 무렵 초고열왕이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다. 이원의 움직임이 더욱 은밀해짐을 본 주영은 자신이 나설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춘신군이 혼자 있는 틈을 타 방으로 들어가 대뜸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졌다. 세상에는 예상치 않은 행운이 있고 예상치 않은 불행이 있으며 예상치 않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군께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춘신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모르겠다. 예상치 않은 행운이란 무엇인가? 군께서는 20여 년간 초나라 영윤을 지내왔습니다. 명색이 영윤일 뿐 실제로는 왕의 권한을 능가할 정도입니다. 이제 조만간 초왕께서는 세상을 떠나실 겁니다. 그러면 군께서는 어린 왕을 대신하여 섭정하게 될 것인데 실제로 그 어린 왕은 군의 아들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그 일을 숨기지 마시고 천하에 널리 알리어 친히 왕위에 오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상치 않은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춘신군은 놀랐다. 초고열왕의 아들과 자신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도 뜻밖이었지만 주영의 입에서 왕위를 찬탈하라는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내색하지 않고 거듭 물었다. 그러면 예상치 않은 불행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원은 초왕의 외척으로서 보다 더 큰 권력을 욕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 계심으로 해서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께서 언제 왕의 아들에 대한 비밀을 폭로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요즘 군을 제거하기 위해 비밀리 무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소생이 생각건대 이원은 초왕이 세상을 떠나는 즉시 군을 암살하려 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상치 않은 불행입니다. 어이없는 말이었으나 춘신군은 내색하지 않고 또 물었다. 그렇다면 예상치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다. 그것은 바로 소생을 말함입니다. 군께서는 저를 낭중벼슬에 임명해 주십시오. 초왕이 숨을 거두는 날 이원은 무사를 동원할 것이 분명한데
그때 제가 군을 위해 한 칼에 이원을 쳐 죽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상치 않은 사람의 존재입니다. 낭중이란 왕궁 안에 머무는 호위 무사의 책임자를 말한다. 주영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춘신군은 비로소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어댔다. 하하. 그대는 이원을 너무 크게 보고 있구나. 이원의 그릇은 내가 잘 안다. 그는 원래가 연약한 사람이요 겁쟁이다. 더욱이 그는 나를 오랫동안 섬겨왔기 때문에 나에 대해 딴 뜻을 품을 리 없다. 그가 어찌 그런 거창한 일을 벌일 리 있겠는가. 주영은 안타까움에 다시 한번 청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생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군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대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내가 따로이 이원의 동정을 살펴본 후 필요하면 그대를 부르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주영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가 자기 거처로 돌아갔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춘신군에게서는 아무런 기별이 오질 않았다. 그는 춘신군이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탄식했다.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왔구나. 어리석구나 춘신군이여. 그러고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춘신군의 저택을 떠났다. 그 뒤로 주영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17일 후라고 사기는 기록하고 있다. 이날 초고열왕이 세상을 떠났다. 여동생 이원을 통해 궁중 사정을 살피고 있던 이원은 재빨리 입궁하여 궁중 무사들을 소집했다. 내관들에게도 엄명을 내렸다. 반역의 움직임이 있다. 당분간 왕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발상을 중지한 채 평소 자신이 길러온 검객들을 불러들여 극문 안쪽에 배치했다. 극문은 수춘성 왕궁의 국문을 말한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이원은 사람을 춘신군에게 보냈다. 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곧 입궐하십시오. 급보를 받자마자 춘신군은 수레를 타고 왕궁으로 달려갔다. 춘신군의 수레가 극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좌우에 매복해 있던 이원의 검객들이 동시에 뛰어나와 춘신군의 수레를 에워쌌다. 무엄하다. 춘신군이 외쳤다. 그러나 외팔이 검객 하나가 몸을 솟구치는가 싶더니 수레 위에 앉아있던 춘신군을 향해 검광을 뿌렸다. 번쩍하고 빛이 발하는 순간 춘신군은 옆에 서 있던 이원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춘신군의 목이 공중 높이 떠올랐다. 어찌나 높이 날아올랐는지 담장을 넘어 극문 밖으로 떨어졌다. 목이 베어지는 순간 춘신군은 과연 얼마 전에 들려주었던 주영의 말을 떠올렸을까? 춘신군의 죽음을 확인한 이원은 그제야 초고열왕의 죽음을 선포하고 세자 한을 받들어 왕위에 올렸다. 그가 초유왕이다. 이때 초유왕의 나이 6살. 이원은 여동생 이연을 태우로 올려앉히고 자신은 스스로 영윤 자리에 올랐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17년 전의 일이었다. 돌이켜보면 춘신군이 맹상군, 평원군, 신릉군 등과 더불어 전국사군의 반열에 든 것 자체가 이해 못할 일이다. 다른 3군에게서 볼 수 있는 의협의 기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춘신군은 권력욕과 무력만이 넘쳐 흘렀다. 특히 피를 속여가며 자신의 씨를 잉태한 이연을 초고열왕에게 바친 것은 전국시대임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애초 춘신군은 그러한 기질의 사람이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들이 그를 전국사군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아마도 그가 진나라 인질이었던 초고열왕을 함양에서 탈출시켰을 때의 공적과 기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역시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기를 쓴 사마천은 춘신군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처음 춘신군이 진소양왕을 설득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초나라 세자를 귀국시킨 것은 그 얼마나 뛰어난 지혜인가? 그러나 후에 이원에게 당하고 만 것은 그가 늙어서였기 때문이리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마땅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도리어 화를 당한다. 춘신군이 주영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사마천은 춘신군의 말년의 행동을 늙어서 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고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노망했음을 말함이 아니겠는가? 노망이 아니고서는 춘신군이 그럴 리 없다라고 다소 호의적인 평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 같은 해 진나라에서도 웃지 못할 대규모 스캔들이 일어났다. 진왕정의 어머니인 조태후와 여불위,
그리고 노예라는 사내와의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여부리와 조태우가 예정을 못 이겨 서로 밀통한 일은 앞에서 잠시 얘기했다. 그 후로도 여부리는 계속 조태우의 방을 자기 안방처럼 들락거리며 조태우와의 관계를 유지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여부리의 나이 50줄로 접어들었다. 진왕정 역시 20세가 넘는 성인이 되었다. 여부리로서는 진왕정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것일까? 여부리는 진왕정의 침묵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반면 조태우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음욕이 발동했다. 하루라도 여부리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였다. 낮이건 밤이건 때를 가리지 않고 승상부로 사람을 보내 어서 들어오라고 재촉하기 일쑤였다. 이것이 여부리로서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니었다. 끊자. 관계를 더 지속하다간 무슨 화를 당할지 알 수 없었다. 이런 면에서 여부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조태우의 손길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무렵 함양성 안에 노예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노예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글자 그대로 노예는 바람둥이였다. 특히 음경이 큰 것으로 유명했다. 노예는 시정의 음탕한 여인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다. 과부는 물론 유부녀들까지 앞다투어 노예를 찾았고 심지어는 먼저 그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가 한 관리의 아내와 통정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간통죄로 끌려 들어갔다. 마침 승상 여부리가 이 문서를 접하게 되었다. 불러서 문초한 결과 관계한 여인들의 수가 무려 100명이 넘었다. 여부리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갔다. 이자를 태우에게 내주면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을 거야. 여부리는 노예를 집으로 데려다가 몰래 숨겨두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를 어떻게 조태후와 붙여주느냐는 것이었다. 대뜸 그를 궁으로 데려가 이놈과 자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조태후 쪽에서 먼저 그를 찾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부리는 자신의 방으로 노예를 불러 물었다. 듣자 하니 내 음경이 무척 크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한번 볼 수 있겠느냐? 노예는 주저함 없이 속바지를 내렸다. 순간 여부리는 입을 벌렸다. 과연 컸다. 아니 큰 정도가 아니라 거대했다. 그는 노예의 약물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물었다. 내가 그것으로 능히 수레바퀴를 들 수 있느냐? 문제 없습니다. 알겠다.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노라. 가을이었다. 진나라에서는 매년 추수가 끝나면 3일 동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기는 풍속이 있다.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자신의 재주를 마음껏 발휘한다. 인기가 좋은 사람은 왕궁으로 초빙되기도 한다. 여부리가 착안한 것은 바로 이 거리 축제였다. 축제가 절정에 이를 무렵 여부리는 미복 차림으로 노예를 데리고 거리로 나갔다. 그러고는 가장 번화한 복판에 서서 오동나무 수레바퀴를 가져오게 했다. 노예는 이미 자신이 할 일을 지시받은 터이라 대뜸 바지춤을 내리고 그 수레바퀴를 자신의 음경에 매달았다. 수레바퀴는 꽤 무겁다. 그런데도 노예의 음경은 끄덕없이 버텼다. 버텼을 뿐만 아니라 허리를 움직여 수레바퀴를 빙글빙글 돌렸다. 때로는 걸음을 옮기면서 돌렸다. 그날의 최고 인기인은 단연 노예였다. 수천 명의 군중은 감탄과 함께 배를 움켜잡고 웃어댔다. 여부리의 이 계책은 성공했다. 마침내 이 소문이 왕궁 안에 있는 조태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여부리가 내궁에 들렀을 때 조태후가 물었다. 약물로 수레바퀴를 돌린 자가 있다던데 그게 사실이오? 여부리가 눈치를 살피니 꽤 관심이 깊은 표정이었다. 기회를 놓칠세라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마침 저도 잘 아는 자인데 그 방면으로 꽤나 소문이 나 있는 모양입니다. 기회가 나면 제가 한번 궁으로 데리고 들어오지요. 조태후는 살짝 미소 짓다가 다시 슬그머니 물었다. 외인이 어찌 내 궁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이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과거 행적을 핑계로 그자를 잡아다 부형에 처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형 집행관을 매수하여 가짜로 부형을 처리한 후 궁으로 들여보내면 태후께서는 그를 내관에 임명하여 궁 안에서 일을 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형이란 남자의 성기를 제거하는 형벌을 말한다. 궁형이라고도 한다. 음란한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주로 많이 가했는데 내시가 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도 했다. 이미 노예에 대해 호기심이 발동한 조태후는 노골적으로 기쁨을 드러냈다. 묘책이구려. 순간 조태후의 눈빛이 묘한 광채를 발했다. 그 뜻을 모를 리 없는 여부리는 이것이 마지막이 될까?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자신의 모든 기력을 다해 조태후의 뜨겁게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여부리는 즉시 노예를 불러 자신의 계략을 들려주었다. 노예는 천성적으로 음탕한 자였다. 더욱이 왕의 어머니인 태후의 정부가 되는 일이 아닌가. 인생이란 묘하군요. 제가 왕궁에서 생활하게 될 줄이야. 이렇게 중얼거리며 뛸 듯이 기뻐했다. 다음 날 여부리는 노예를 형부로 넘겼다. 이자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어지럽혔다. 부형에 처하여 내시로 일하게 하라. 그러고는 따로 이 부형을 집행하는 관리를 불러 일백금을 내주며 비밀리 부탁했다. 알겠느냐? 자르는 척만 해야 한다. 그날 저녁 함양성 거리에는 노예의 피 묻은 음경이 내걸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며 한결같이 혀를 찼다. 함부로 놀리다가 결국 저렇게 되었구만.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보고 있는 거대한 음경이 당나귀의 그것인 줄을. 당나귀의 음경이 노예의 음경으로 둔갑해 함양성 거리에 내걸린 그 시각, 노예는 왕궁에 들어가 내시 교육을 받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근무처를 배정받았다. 노예 감천궁으로 가 태후를 모셔라. 감천궁은 조태후의 처소다. 그날 밤이었다. 조태후는 노예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여 그의 힘과 기교를 시험해 보았다. 노예는 자신의 운명과 관계되는 일이라 평생 터득한 재주를 다 부렸다. 조태후는 수차례나 까무러쳤다. 그녀는 대만족이었다. 세상에는 인물도 많구나. 여부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몇 배나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 줄이야. 이때부터 조태후는 여부리를 일절 찾지 않았다. 여부리로서는 호랑이 굴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조태후는 새삼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새로운 생을 살아가는 기분이었다. 날마다 노예를 불러들여 쾌락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사이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다. 조태후가 태기를 느낀 것이었다. 설마 하는 사이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조태후는 당황했다. 아무리 왕의 어머니라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겁을 먹은 조태후는 꾀병을 앓기 시작했다. 아들 진왕정이 문병을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청했다. 내가 점을 쳐보니 거처를 옮겨야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더이다. 효성이 깊은 왕은 이 어미를 위해 옹성에다 내 거처를 마련해 주시오. 진왕정은 조태후의 청을 승낙했다. 며칠 후 조태후는 함양성을 떠나 옹성으로 향했다. 그녀를 따라간 수행원 중에 노예가 끼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옹성은 함양으로 천도하기 전에 지난날의 진나라 도성이다.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궁을 짓지 않아도 되었다. 옹성으로 들어간 조태후는 지난날의 궁을 대정궁이라 이름 짓고 노예와 함께 아무 거리낌 없이 부부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조태후도 노예도 신나는 세상이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2년여간을 생활했다. 아들 둘을 낳기도 했다. 조태후는 그 두 아들을 밀실에 감춰두고 궁녀들로 하여금 기르게 했다. 노예에게는 이렇게 속삭였다. 지금의 왕이 죽거든 저 아이 중 하나를 왕위에 올리자. 그러나 노예는 아들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이 더 절실했다. 다른 내관놈들이 나를 무척 홀대합니다. 저에게도 벼슬을 내려주십시오. 그날로 조태후는 함양으로 사람을 보내 진왕정에게 청했다. 노예가 나를 잘 모시고 있으니 그에게 관직과 토지를 하사하면 어미로서 바랄 나위가 없겠소. 진왕정은 어머니 조태후를 지극히 섬기는 편이었다. 여부리와 의논하여 노예에게 관직과 시급을 내려주었다. 노예를 장신 후에 봉하고 사냥 땅을 내리노라. 하루아침에 노예는 내시에서 고관대작의 신분이 되어
왕이 부럽지 않은 생활을 영위했다. 이때의 상황을 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매사 노예에 의해 결정되었고 가시는 수천 명에 달했으며 벼슬을 얻기 위해 노예의 빈객이 된 자가 1000여 명에 이르렀다. 이쯤이면 여부리의 권세를 능가하는 정도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음란한 남녀가 언제까지 이런 복을 누릴 것인가? 마침내 그들에게도 불행이 찾아왔다. BC 238년 진왕 정구년이었다. 초나라에서 춘신군 황허리 이원에 의해 피살된 바로 그 해이다. 이때 진왕정의 나이는 22세였지만 아직 관례를 올리지 않고 있었다. 관례는 일종의 성년식으로 20세에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왕의 경우는 15세에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늦는 경우는 드물었다. 아마도 2년 전에 진왕정의 아버지인 진장양왕의 생모 하태우가 죽었기 때문에 그 상을 치르느라 미루어진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해 4월에 진왕정은 관례식을 올렸다. 선조의 사당이 있는 옹성으로 나가 예식을 거행했다. 관례식을 마치고 비로소 허리에 칼을 찼다. 허리에 칼을 찬 것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잔치가 옹성 왕궁에서 베풀어졌다. 잔치는 닷새 동안 계속되었다. 모두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놀이를 즐겼다. 조태후의 정부이자 장신후에 오른 노예도 그 잔치 분위기에 젖었다. 그는 도박을 좋아했으므로 조용한 방을 차지하고 앉아 돈 따먹기에 여념이 없었다. 잔치가 시작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도 노예는 중대부 안설 등과 함께 육박 노름에 빠져 있었다. 육박은 일종의 주사위 놀이. 그런데 운이 좋지 않았음인지 연달아 노예는 돈을 잃었다. 노예는 홧김에 술을 마구 마셔댔고 안설은 안설대로 이겼다 하여 연신 술잔을 기울였다. 서로 취한 중에 노예가 또 돈을 잃었다. 그는 약이 올라 판을 뒤집으며 말했다. 이번 판은 무효다. 다시 하자. 안설이 그에 수긍할 리 없었다. 그런 법은 없소. 그러자 벼랑간 노예가 안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놈, 내가 감히 나의 명을 거역하려는 것이냐? 동시에 손을 들어 중대부 안설의 뺨을 세차게 후려갈겼다. 안설도 화가 나서 노예의 관끈을 낚아채 끊어버렸다. 노예가 두 눈을 부라렸다. 이놈이 정말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모양이로구나.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손찌검을 하는 것이냐? 내가 진왕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거늘 감히 나의 몸에 손을 대?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노예는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 흉악한 표정이 되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린 중대부 안설은 더럭 겁이 났다. 몸을 돌려 재빨리 방 밖으로 달아났다. 정신없이 뜰을 달리는 중에 안설은 마침 조태후의 처소를 다녀오는 진왕정의 행차와 마주쳤다. 안설은 대뜸 땅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청했다. 신을 살려주십시오. 장신후 노예가 저를 죽이려 합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진왕정이 물었다. 노예가 무엇 때문에 너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냐? 자세히 고하라. 안설이 쭈뼛쭈뼛거리자 진왕정이 눈치채고 명했다. 이 차를 기년궁으로 끌고 가라. 기년궁은 옹성 왕궁 중 하나로 풍년을 기원한다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 이때의 진왕정의 거처이기도 했다. 기년궁으로 들어서자 진왕정은 중대부 안설을 따로이 불러 물었다. 자, 이제 마음 놓고 말해 보아라. 그제야 중대부 안설은 잔치 중에 내내 도박을 한 일이며 노예에게 뺨 맞은 일이며 노예가 자기는 진왕의 아버지뻘이라고 했던 말을 고스란히 일러 바쳤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두 사람 다 곤장 몇 대 맞는 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다음 안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진왕정의 눈꼬리를 잡아당겼다. 사실대로 말하면 노예는 환관이 아닙니다. 그가 거세당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노예는 일부러 환관이 되어 태후와 관계를 맺어 아들을 둘씩이나 낳았습니다. 지금 대전궁 밀실에서 몰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그 아이로 하여금 왕위를 이어받게 하려는 영모까지 꾸미고 있습니다. 진왕정으로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다. 어머니 조이가 그러했단 말인가? 아니 모두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진왕정은 안설을 문초하는 대신 기년궁의 다른 환관을 불러 다그쳤다. 사실인가? 환관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입을 열었다.
사실입니다. 배신감이 진왕정의 전신을 휘감았다. 아, 몸속에 피가 역류하고 있음을 느꼈다. 입술을 바들바들 떨던 진왕정은 벼랑간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가더니 옆에 신하에게 차갑게 명했다. 기산에 주둔하고 있는 환희 장군에게 이 호부를 전한 뒤 군사를 이끌고 옹성으로 달려오라 전하라. 그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런 그의 얼굴은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웠다. 왕의 곁에는 늘 내사가 따르게 마련이다. 내사란 국가의 기밀을 기록하는 관직이다. 사관과는 다소 다르며 작책이라고도 한다. 이때도 진왕정의 곁에는 내사가 따르고 있었다. 당시 내사는 사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내사 사는 정기적으로 노예의 뇌물을 받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진왕정이 노예를 잡아 죽일 마음이 있음을 알고 재빨리 좌익갈과 함께 대전궁으로 달려갔다. 좌익이란 왕의 사냥을 관장하는 부서의 부책임자다. 깔 역시 노예에게 매수당한 자였다. 그들은 노예의 처소로 들자마자 외쳤다. 큰일 났소. 중대부 안설이 태후와의 비밀을 모두 진왕께 고해 바쳤소. 왕이 지금 그대를 죽이려 하니 빨리 대책을 마련하시오. 노예는 술에 취해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지만 그에게 따로의 대책이 있을 리 없었다.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좌익갈이 의견을 내었다. 이참에 진왕을 몰아내고 그대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시오. 지금 진왕이 환희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그들이 이곳에 당도하려면 내일 아침이나 되어야 할 것이오. 그러니 오늘 밤 안으로 이곳 대전궁을 지키는 위병과 그대의 식객들을 총동원하여 기년궁을 공격하면 능히 대사를 이룰 수 있소. 아직 술에 덜 깬 노예는 좌익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태후의 처소로 들어 인장을 빌려 대전궁 내의 위병을 불러 모았다. 여기에 자신의 처소에 머물고 있는 식객과 사인 수백 명까지 총동원한 후 외쳤다. 기년궁에 난이 일어난 모양이다. 모든 군사와 사인들은 지금 곧 기년궁으로 가 도적들을 해치워라.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노예와 내사사와 좌익갈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 진왕정이 머물고 있는 기년궁을 에워쌌다. 진왕정은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 불같이 노했다. 그러나 역시 그는 냉철했다. 기년궁 안에 있는 군사와 환관들만으로는 싸워 이기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얼른 대위로 올라가 밖을 포위하고 있는 대전궁 위병들을 향해 외쳤다.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는가? 위병들이 대답했다. 장신후 노예가 기년궁에 난이 일었다기에 대왕을 보호하러 왔습니다. 진왕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외쳤다. 난을 일으킨 자는 바로 노예다. 이제 사실을 알았다면 속히 노예를 쳐라. 그제야 노예에게 속은 사실을 안 대전궁 위병들은 말머리를 돌려 노예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다만 노예의 사인들만이 노예를 보호하며 공격해오는 위병들과 맞서 싸웠다. 사태는 이상하게 변하여 기년궁 밖에서 한바탕 전투가 벌어졌다. 이를 본 진왕정이 다시 외쳤다. 노예를 사로잡아 바치는 자에게는 100만 전을 줄 것이요. 노예의 목을 끊어 바치는 자에게는 50만 전을 줄 것이며 역적의 목을 베어 바치는 자에게는 한 등급씩 자기를 올려주리라. 비록 미천한 신분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상을 내리리라. 진왕정의 이러한 명에 기년궁 안에 있던 100여 군사와 환관과 어인들은 모두 나가 노예의 사인들을 공격했다. 나중에는 옹성 안의 백성들까지 노예의 반역 소식을 전해 듣고 농기구와 몽둥이를 들고 가세했다. 양측 간의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날이 밝을 무렵 노예는 사세가 자신에게 불리함을 깨달았다. 재빨리 내사사와 좌익갈을 거느리고 옹성 동문 밖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동문 밖 오리쯤 이르렀을 때 저 앞에서 한때의 군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진왕정의 출동 명령을 받은 장수 환희와 그 정예 병사들이었다.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노예와 그 일당은 환희에게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때쯤 해서 진왕정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머니 조태후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노예를 문초하여 그간의 모든 정황을 자백받아라. 기년궁은 국문장으로 변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혹독한 문초를 견디다 못한 노예는 결국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너와 태우 사이에 난 아들이 정말 대전궁 안에 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진왕정은 다시 한번 몸을 떨었다. 그는 문초를 하다 말고 친히 대전궁으로 달려갔다. 궁중을 수색한 결과 정말로 3살짜리 아이와 1살짜리 갓난 아이가 발견되었다. 두 아이가 군사들에 의해 끌려나가자 조태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으나 차마 살려달라고 사정하지는 못했다. 방 안에 쓰러져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댈 뿐이었다. 밖으로 끌려나온 두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진왕정은 냉정함을 잃었다. 때려 죽여라! 군사들이 두 아이를 포대에 집어넣어 몽둥이질을 해댔다. 서너 차례의 매질에 두 어린아이는 개구리처럼 널브러져 죽었다. 진왕정은 더 이상 어머니 조태후의 얼굴을 보기가 싫었다. 그대로 수레를 돌려 기년궁으로 돌아갔다. 그 사이 옥리가 노예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 보고했다. 노예의 진술에 따르면 그에게 가짜 환관 노릇을 하게 한 것은 문신우 여부리의 소행이라고 합니다. 진왕정은 또 한 번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우선 노예를 거열형에 처하고 그에 동조한 모든 역적들을 참수형에 처하라. 이리하여 노예는 온몸이 5갈래로 찢어지는 참혹한 죽임을 당했고 내사사와 좌익갈 또한 시장거리로 끌려나가 목이 잘리는 차명을 당했다. 아울러 노예의 일족과 그 연루자들에게도 형벌을 가하니 그 수가 무려 4천여 명에 달했다. 노예를 처단한 진왕정은 이어 조태후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처를 취했다. 태후는 국모로서 자격이 없다. 녹봉을 줄이고 규모가 가장 작은 역양궁으로 거처를 옮겨 엄중히 감시하라. 어머니인지라 차마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사가들은 이때의 사건을 노예의 난이라고 부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별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나 후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한 진왕정의 행동을 생각해보면 이때의 사건이 그의 성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론해본다. 노예의 난을 평정한 진왕정은 함양성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 한 사람의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었다. 여부리는 어디 있는가? 그동안 아버지처럼 생각해온 여부리. 온갖 소문이 나더라도 그럴 리 없다며 굳게 믿어온 여부리. 그런데 그 여부리가 바로 추악한 사건의 배후 조종자일 줄이야. 아니 어쩌면 소문대로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자신은 영씨의 핏줄이어야 했다. 진장양왕의 친아들이라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자 진왕정은 새삼스레 여부리에 대해 더욱 더 분노가 솟아올랐다. 여부리를 들라하라! 그때 여부리는 진왕정의 분노를 눈치채고 병을 핑계로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지금 나가면 죽는다. 진노가 누그러들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자. 아무리 불러도 여부리가 입골하지 않자 진왕정은 차라리 잘 되었다는 듯 대신들을 불러 모아 의논했다. 과인은 여부리를 죽여야겠소. 경들의 뜻은 어떠하오? 이 무렵 조정 대신들의 대부분은 여부리가 천거한 사람들이었다. 그의 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신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여부리는 지난날 선왕진 장량왕을 조나라에서 구출해와 진나라의 사직을 이어받게 한 공로가 있습니다. 더욱이 노예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부리와 대질시켜 그 진위를 가릴 수도 없습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나라의 사직을 보존시킨 공신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며칠을 이렇게 의논하는 사이 진왕정의 분노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아니 어쩌면 무리하게 여부리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위험을 느낀 것인지도 몰랐다. 승상의 인수를 거두어드리고 집에서 근신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여부리는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고 노예의 난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의 모습뿐이었다. 진왕정의 가슴 속에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진왕정의 파행적이고 편협적인 행동은 이때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 별나게도 큰 추위가 닥쳤다. 더운 여름철인데도 서리가 내리고 사람이 얼어 죽었다. 변괴라면 변괴였다. 자연의 재앙은 곧 왕의 부덕 때문이라는 생각이 깊던 때였다. 여러 뜻있는 선비들이 진정서를 올리는 가운데 대부진충이 조태후의 일을 거론하고 나섰다. 천하에 어머니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속히 조태후를 함양으로 모시어 효도를 다하십시오. 그래야 하늘이 노여움을 거둘 것입니다. 조태후라는 말에 진왕정은 돌연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호령했다. 진충을 잡아 옷을 벗기고 거적에 엎어놓고 뭉둥이로 쳐 죽여라. 신하들이 만류했으나 소용없었다. 결국 대부 진충은 수백 대의 몽둥이를 맞고 거적 위에서 핏덩어리가 되어 죽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던지 진왕정은 진충의 시체를 궐문 밖에 내던지고는 그 옆에 다음과 같은 방문을 붙였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태후에 관한 일을 아뢰는 자는 이와 같이 되리라. 어느 조직이건 간에 목숨 걸고 정의와 도덕과 진실을 수호하려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진충의 죽음을 보았으면서도 함양의 뜻 있는 선비들은 계속 진왕정에게 간언했다. 태후를 역양궁에 감금한 것은 아들로서 어머니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진왕정은 가난한 선비들을 때려 죽였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잔인성의 표출인가? 자신의 혈통을 속였을지도 모를 어머니 조태후에 대한 분노의 폭발인가? 1년이 지나자 이 일로 인해 맞아 죽은 신하만 27명이 되었다. 진왕정은 여전히 그들의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궐문 밖에 무더기로 쌓아두었다. 이때 제나라 사람으로 모초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세가이자 여행가였다. 천하를 두루 구경하며 다니다가 그 무렵에서 함양성에 발을 들여놓았다. 궐문 밖에 쌓여있는 27구의 시체를 보자 자신도 모르게 탄식했다. 어허, 이렇게 모진 일이. 그 길로 그는 궐문을 향해 달려갔다. 수문장이 가로막자 말했다. 나는 조태후에 관한 일을 간하고자 왔소. 들어가 왕께 고하시오. 수문장이 만류했다. 저기 죽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대왕의 신임을 받던 신하들이요. 그런데도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당신 같은 사람이야 말할 것이 무엇 있겠소? 공연히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어서 돌아가시오. 그대는 걱정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 내 말이나 전하시오. 여기 28번째 죽음을 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왔노라고 말이오. 수문장의 보고를 받은 진왕정은 눈꼬리를 날카롭게 치켜떴다. 스스로 죽겠다고 하니 내 기꺼이 죽여주리라. 뜰 아래 펄펄 끓는 가마솥을 준비한 후 모초라는 자를 들어오게 하라. 잠시 후 모초가 느긋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계하에 이르렀다. 진왕정이 대뜸 가을 서리빨 같은 호령을 내렸다. 내가 28번째 시체가 되기를 원한 자이냐? 오냐? 내 소원대로 내 너를 삶아 죽여 저 시체 무더기 위에 던져주마! 모초도 지지 않고 대답했다. 신이 듣기로 하늘에는 28수가 있습니다. 이 28개의 별이 땅으로 내려오면 정인군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왕의 손에 죽은 사람은 27명에 불과합니다. 28수를 채우려면 아직 한 명이 더 있어야 합니다. 대왕께선 주저치 마시고 신을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죽이기 전에 신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를 죽이는 것도 어렵지 않고 내 말을 듣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는 저 가마솥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 하고 싶은 말을 하여라. 모름지기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나라를 가진 자는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며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나라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총명한 사람이나 총명한 군주는 늘 살고 죽고 존재하고 망하는 이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던 진왕정의 눈동자에 남모르는 광채가 일었다. 신은 이제부터 진나라의 지금 사정과 앞으로의 흥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 알기로 대왕께서는 어지러운 천하를 통합하여 하나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맞습니까? 진왕정은 끌려들듯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맞다. 그렇다면 더더욱 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천하 열국이 한결같이 진나라를 존경하고 따르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왕의 힘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대왕의 큰 착각입니다. 지금 천하가 진나라를 향해 몰려드는 것은 진나라 조정에 모여있는 충신들 때문입니다. 즉 대왕께서 의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어진 선비를 높게 대하고 충성스런 신하들을 공경하기 때문에 진나라를 태양처럼 높이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왕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노예를 거열형에 처하고
두 동생을 포대에 넣어 죽이고 어머니를 역양궁에 감금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충신들을 27명이나 매질해 죽였습니다. 이 네 가지 불을 자행하면서 대왕은 어찌 어지러운 천하를 하나로 통합하기를 바라십니까? 옛날 순 임금은 못된 계모를 극진히 섬겼으며 그 계모가 낳은 두 동생을 잘 보호했습니다. 그 결과 순 임금은 천하인들에 의해 제위에 모셔졌습니다. 이와 반대로 폭군 거랑은 충신 용봉을 죽였고 폭군 주왕은 충신 비간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천하가 일어나 그들을 제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신은 끓은 가마솥에 들어갈 몸입니다만 진나라의 앞날이 걱정될 뿐입니다. 어머니를 감금하고 충신을 때려 죽인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 신이 어찌 진나라의 앞날을 모르겠습니까? 신이 장담하건대 수년 안에 모든 열국이 일어나 진나라를 향해 창칼을 겨눌 것이 분명합니다. 후세의 사가들은 진나라가 제업을 이루려 했으나 실패한 것은 모두 대왕 때문이라고 기록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왕께 드리고자 한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신은 끓는 가마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모초는 대뜸 윗옷을 벗어던졌다. 그러고는 유유히 가마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진왕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어 층계 아래로 달려내려와 모초의 옷소매를 잡아채며 좌우를 향해 외쳤다. 당장 저 가마솥을 치워라! 모초가 소매를 뿌리치며 말했다. 대왕께서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죽이겠다고 방문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러고도 신을 죽이지 않으면 무엇으로써 위신을 세우려 하십니까? 신은 끓는 물에 몸을 던지겠습니다. 진왕정이 다급한 어조로 다시 외쳤다. 속히 걸문 밖에 내건 방문을 떼어내라! 그러고는 모초를 극진히 모시고 궁 안으로 들어갔다. 모초를 상석에 앉혀놓은 가운데 좌우 신하들에게 계속 명했다. 골 밖에 쌓아둔 시체들을 존관에 넣어 성대의 장사진에 주어라. 이리하여 27명의 충신들은 나란히 용수산에 묻혔다. 진왕정은 그들의 무덤을 회충묘라 이름 붙였다. 옹성 역양궁에 안치되어 있는 태우를 함양으로 모셔라. 며칠 후 조태우가 수레를 타고 함양성에 당도했다. 진왕정은 친히 궁문 밖으로 나가 어머니 조태우를 맞아들인 후 크게 통곡했다. 그날부터 조태우는 다시 감천궁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이에 함양성 백성들은 한결같이 기뻐하며 모초의 충관과 진왕정의 효성을 칭송했다. 모초야말로 진나라의 영고숙이다. 그러나 진왕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람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었다. 태후와 여부리가 다시 비밀리에 간통할지 모르겠다.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까? 이듬해 진왕정의 입에서 느닷없는 명이 떨어졌다. 여부리는 함양성을 떠나 봉읍인 낙양 땅으로 나가 살라. 이를테면 추방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진왕정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여부리는 군말 없이 낙양으로 내려갔다. 주왕실의 도읍이었던 낙양은 비록 망했지만 여전히 10만 호가 넘는 큰 고을이었다. 낙양에 내려가서도 승상시절 못지않게 여부리는 부귀영화를 누렸다. 더욱이 조정에는 그의 일당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연일 많은 사람들이 여부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낙양으로 몰려들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왕들까지 사신을 보내어 여부리에게 문안 인사를 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진왕정은 버럭 의심이 일었다. 역모를 꾸밀지도 모른다. 한번 일어난 의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하고 붓을 들어 여부리에게 편지를 썼다. 그대가 진나라에 무슨 공로가 있기에 10만 호의 봉읍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대가 과인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중보라 불리는 것인가? 그대는 가족을 데리고 촉당으로 옮겨가 살아라. 여부리에 대하여 진왕정은 그간의 공로도 자신과의 관계도 모두 부정해버렸다. 절교 선언이다. 그대는 스스로 촉당으로 향하라. 이 무렵 촉당은 유배지였다. 촉행이 귀양살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어찌 여부리가 알지 못하겠는가. 그는 진왕정의 편지를 읽고 나서 불같이 노했다. 나는 내 재산을 모두 털어 선왕을 구출하고 왕위에까지 올려놓았다. 우리 진나라에 나보다 더 큰 공을 세운 자가 어디 있는가. 또 태우는 맨 처음 나를 섬겨 잉태하였으니 지금의 왕은 바로 내 자식이다. 이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도 왕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까지 핍박하는가.
여부리는 당장에 다른 나라의 군사를 끌어들여 함양성으로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미 진나라는 너무 강성해져 있었다. 육국이 연합한다 해도 진나라를 이길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여부리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계산이 빠른 장사꾼이었다. 이득과 손실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알았다. 승산이 없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종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돌이켜보면 진왕정은 처음부터 자신보다 권세가 커진 여부리를 겨냥하고 치밀한 계산하에 일부러 노예의 난을 유도한 것이 아닐까? 진왕정의 영특함이나 음흉함으로 볼 때 능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는 오래전부터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여담이지만 우리는 흔히 진시황을 떠올리면 포악한 독재자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의외로 기다림을 아는 속 깊은 인물일 수도 있다. 여부리의 처단 과정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는 여부리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 실로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려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꼬투리를 잡아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결코 서둘지 않았다. 여부리의 숨통을 조이더니 마지막에 가서 모든 공로와 관계를 부정하는 결정타를 먹인 것이다. 어쨌든 여부리는 별짓을 다해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음에 틀림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깨끗한 죽음을 각오했다. 시종에게 명했다. 술과 짐조를 가져오라. 짐조는 술에 넣으면 무서운 독을 내는 새로서 뱀을 잡아먹는 독조다. 옛날의 독주는 대개 이 짐조를 이용해 제조했다. 여부리는 직접 술에 짐조를 넣어 독주를 만들었다. 그는 단숨에 그 술을 마시고 침상에 누웠다. 그렇게 그는 파란만장의 생을 마감했다. 노예의 난이 일어난 지 3년 후 BC 235년 진왕 정 12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진시황이 천하 통일을 이루기 불과 14년 전의 일이다. 여부리는 누구보다도 진왕정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듯 싶다. 죽은 후에 자신에 대해 더 혹독한 형벌을 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복부하에게 유언을 내렸다. 내가 죽거든 장사를 지내지 말고 북망산 아래에 몰래 암장하라. 신복부하는 그 유언대로 했다. 그의 짐작은 맞았다. 진왕정은 여부리가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시체를 찾게 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여부리는 죽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다. 오늘날도 북망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서쪽에 큰 무덤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그 무덤을 여모총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부리의 시체를 암장한 곳이라고 한다. 생각해보면 여부리는 전국시대 말기의 부산물이다. 미천한 상인 신분으로 후세에까지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 행적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상천외한 것들 뿐이다. 실제로 진왕정이 여부리의 자식인지 아닌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다. 아니 영원히 밝힐 수 없는 수수께끼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여부리 같은 사람이 출세할 정도로 전국시대의 말기는 혼란 그 자체였다는 것이다. 여부리의 등장과 행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마천은 여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을 내렸다. 공자가 말한 바 있는 명성은 잇되 실속이 없는 자가 바로 여부리이다. 짧지만 정곡을 찌른 혹평이다.